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시안 작가의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잠시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질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재석 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상상해봅니다. 인사도 나누고 대화의 물꼬도 텄는데 막상 무슨 질문을 할까? 떠오르지 않습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답해준다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물어볼지가 막막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은 궁금함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궁금해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궁금함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시험 범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외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임진왜란 초기에 대응을 못했을까? 보다 임진왜란은 1592년이 더 중요했고 파이가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보다 3.14159를 외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머릿속에는 정보가 쌓이지만 왜?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은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됐고 교수님이 질문 있나요? 라고 물어도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매뉴얼을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오래 앉아있고 시킨 대로 정답대로 틀리지 않게. 고성장 시대에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매뉴얼대로만 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시대. 이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매뉴얼에 없는 길은 없을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잔머리라고 불리던 사람이 지금은 문제 해결형 인재로 불립니다. 여기에 챗GPT가 더해지면서 질문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질문, 검색, 정리 능력 이 실력의 대부분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챗GPT가 검색과 정리를 상당 부분 대신해줍니다.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비슷한 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앞으로의 시대 질문을 잘하는 능력은 경쟁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질문할까요? 저자는 맨사 경험을 떠올립니다. 맨사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니 특별히 전설적인 천재라기보다 평소에는 산만하지만 자기가 꽂힌 주제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이 집중해서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그렇지? 그러면 이건? 같은 꼬리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가 5Y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를 5번 정도 반복해서 묻다 보면 표면이 아니라 뿌리 원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이유만 보고 조급하게 해결책을 내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코브라 역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질문은 늘 깊이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 현상 뒤에 진짜 이유는 뭘까?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이 꼬리를 물며 사건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똑똑함의 이미지입니다. 셜록 홈스, 에르킬 푸아로, 헤르미온느처럼 우리가 떠올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핵심을 정확히 짚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식에다 센스가 더해진 사람,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게 말하고 묻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똑똑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질문자 자신의 수준과 통찰을 드러냅니다. 저자는 똑똑한 사람은 질문하기 전에 이 7가지를 생각한다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목적. 나는 왜 이걸 묻는가? 두 번째, 틀린 정보를 가져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정확한가? 세 번째, 질문은 충분히 구체적인가? 구체적일수록 답도 유용해진다. 네 번째, 이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 기분, 상황, 지식 수준. 다섯 번째,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가? 긴급한가? 여유로운가? 분위기는 어떤가? 여섯 번째, 어떤 답이 나올지 미리 그려보면 어떤가? 너무 뻔한가? 너무 막막한가? 일곱 번째,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다시 물을까? 이 과정을 거친 질문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핵심에 다가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질문에는 감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논리적으로는 강력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하지만 상대의 감정과 체면까지 함께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은영 박사의 질문은 논리에 앞서 공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편안하세요? 이 한 문장은 엄마가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불안과 죄책감을 건드리며 마음을 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를 이기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질문은 정답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공감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는 뇌로 자기 마음을 세팅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4가지 물음표를 제안합니다. 뭐야? 새 것에 대한 호기심. 진짜? 그대로 믿지 않는 비판적 시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욕심. 왜? 사실은? 겉이 아니라 이면을 향하는 관심. 이 4가지 질문을 일상에 자꾸 적용해 보는 것이 질문하는 뇌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새로운 음료를 보면 뭐야, 맛이 어떨까? 를 떠올려보고 누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럴까? 를 속으로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게 최선인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를 묻고 당연하게 여겼던 관습과 규칙에 왜? 처음엔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를 한 번쯤 붙잡고 생각해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말처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 자체가 다시 설계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AI는 답을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 사람에게 남는 역할은 답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유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서서히 뒤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머릿속에 물음표를 심어야 할 때라고. 호기심을 잃지 말 것, 당연함을 의심해 볼 것, 논리에 공감을 더할 것. 상대를 이기려는 질문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을 할 것. 답이 아니라 질문이 나를 성장시키고 질문이 나를 지키고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감성적인 말 때문에 공감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핵심 때문에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어낸 뒤 그것을 따뜻한 언어에 담아 건네니 감동이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논리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내가 모른다는 걸 나는 안다를 증명하지만 오은영식 질문은 내가 힘들다는 걸 나는 안다를 먼저 건넵니다. 진리를 캐내는 철학의 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실의 장에서는 우리가 닮아야 할 질문법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 쪽에 더 가깝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와 성격, 심지어 인격까지 보여줍니다.
첫인상은 말투와 표정만이 아니라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로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말의 높이는 실제 높이와 반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말일수록 실제로는 자신을 깎아내리기 쉽고, 상대를 높이는 말일수록 나의 위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상대의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질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묻는 질문, 상대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질문은 모두 당신을 높게 본다는 신호가 되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품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내용도 질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했죠? 라는 질문과 이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뭐였을까요? 라는 질문은 정보는 비슷하게 묻고 있지만, 하나는 비난의 뉘앙스, 다른 하나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존중의 뉘앙스를 담습니다. 질문 안에 부족함을 기준으로 깔고 있는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깔고 있는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겸손이 함께 들어가면 더 강력해집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같은 서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날카로운 질문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칭찬과 겸손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면 비꼬는 말처럼 들리고, 관심 없이 껍데기만 포장한 겸손은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저자는 칭찬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찾으려는 눈으로 보면 실제로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시선 자체가 이미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며 상대도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 하나가 꼰대입니다. 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절대 진리처럼 여기고, 그 기준을 후배와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훈계와 설교를 쏟아내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반대로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인데, 그 종이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증입니다. 아랫사람이 먼저 조언이 필요하다,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고 요청하면 같은 말도 멘토의 조언이 되지만, 아무 요청 없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으면 곧바로 꼰대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주니어에게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이미 마음은 우리 학교 대학원에 가야겠다로 정해진 상태에서 학과 주임 교수님을 찾아가 서울대 대학원이 나을까요? 우리 학교 대학원이 나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는 그냥 취직해라라고 말리지만 끝까지 대학원 진학 의사를 밝히자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 한 번의 상담으로 교수에게 나는 대학원에 갈 생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냈고, 우리 대학원이 낫다는 말까지 교수 입으로 확인해낸 셈입니다. 이때 질문은 진짜로 궁금해서라기보다 어른에게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증을 건네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른과 윗사람은 의외로 도와달라는 말보다 의견이 필요하다, 조언을 듣고 싶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처음부터 요구하면 프리라이더처럼 보이지만, 먼저 가르침을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도움까지 따라옵니다. 다만 이런 질문에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상태라면 완전히 반대 방향의 조언이 나와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질문 자체를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은 평소의 습관처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의 필살기처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윗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자세입니다.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듣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것.
그러나 이 단순한 세 단계가 의외로 잘 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 눈빛, 몸 방향, 자세, 거리,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다음 개방형 질문, 구체적인 영역 질문, 향후 방향을 묻는 질문, 감사를 담은 질문 등을 섞어 쓰면서 상대의 진짜 니즈를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과 보이는 것, 말과 표정,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함께 정리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가? 를 조용히 정리해 봅니다. 그 위에 공감과 분석을 얹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은 상대를 움직이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내 삶도 바꾸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 작가의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올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